몽타주는 실제 인물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달라요. 저랑 닮지 않았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싱거워? 가르쳐줘도 몰라. 우리 동네는 그야말로 우리 동네에 있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이야기예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를 다루는데 우리 동네. 겉으로 봐서는 전혀 다를 거 없는 그런 이웃이 왜 사이코패스가 되었느냐? 어렸을 때 따돌림, 또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면서 사이코패스가 된다. 우리 동네는 이웃에서 계속해서 여성들이 살해됩니다. 처음에는 8살 어린, 그리고 40대, 그리고 20대 여성들의 시신이 십자가 형태로 매달리는 형태로 이렇게 전시되듯이 발견이 돼요. 또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 사건은 조금 다른 사건과 다르고, 그래서 과연 모방범죄냐 아니면 연쇄범죄냐. 여기에 등장하는 형사와 가난한 소설가, 그리고 동네 문방구 주인,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얽혀 설킨 관계가 이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이코패스의 이중성. 일상적으로 그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때는 누구와도 구별되지 않는, 그런데 그가 사이코패스의 면을 보여줄 때는 일상적인 모습과 전혀 다른 표정부터 눈빛부터 이 차이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뮤덕한이라는 연기력이 출중합니다. 배우의 특성이 잘 살아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일단은 사이코패스를 다룬 다른 영화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이코패스 살인자 역할을 연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역시 대배우가 역할을 합니다. 최민식도 대배우죠, 당연히. 응? 견인차? 문 열어주지 말고 그냥 견인차 그대로 알았지? 네가 받은 고통 1000배, 10,000배 돌려줄게. 제가 이제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이코패스를 다루면서 영화를 선정할 때도 굳이 일부러 피해왔던 영화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지나치게 잔인해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우리 동네가 나온 2007년이라는 시기는 2004년 유영철 사건, 2006년 강호순 사건, 정남규 사건, 그 연쇄살인이 연속되는 특정한 시기예요. 2010년 악마를 보았다 역시 강호순이 2008년에 검거되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 조두순 사건,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면서 그때 바로 나온 영화입니다. 저런 찢어 죽이고 싶은 범죄자들에 대해서 도저히 법이 내리는 물렁한 판결에는 만족 못해라는 사람들에게 복수 심리가 형성됐던 때예요.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때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물건 파시던 노점상 분이 유영철이 신분을 경찰이라고 속이고 불법 노점상이라고 돈을 뜯으려고 하다가 조금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살인을 합니다. 제가 경찰인 걸 가짜 신분을 알았습니다. 그 황학동 벼룩시장 피해자분의 동생분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경찰 다 비켜, 현장 검증할 때. 저 새끼 나랑 1대1로 붙게 좀 해줘. 내가 우리 형님 복수할 거야.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에서는 이병헌으로 하여금 복수할 수 있도록 해주면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생분이 그 분을 참지 못하셔서 스스로가 나중에 한간에 투신을 하세요. 그런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실과 이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의 엄청난 차이. 악마를 보았다가 표현하고 있는 그 복수 심리는 피해자의 복수 심리가 아니라 일반 대중의 복수 심리죠. 저런 것들 이렇게까지 갖고 살려내야 되나?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최민식 씨 같은 경우는 과장돼서 만들어진 악마의 모습, 신체적인 능력도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공격과 뭐 상처를 입고도 마구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데 CCTV에도 안 잡히고 경찰 추적도 안 받고 누구의 제지도 안 받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리얼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막 도전하고 게임을 즐기고 과시하고 절대로 그건 아니고 그렇지도 않다. 가장 비근한 예가 박준풍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시신이 등산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 입구 쪽에 이렇게 방치가 돼 있었어요. 마치 이제 악마를 보았다의 시신 일부가 검은 비닐봉지 속에 발견된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의 도전,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거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발견되지 않도록 생각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본인 그냥 판단 자체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을 대단히 좀 특이하고 이상하고 괴물스럽고 그리고 뭔가 어두운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뭐 그거 재미있으니까 그게 저는 사실 대단히 커다란 불만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난 고통 같은 거 몰라. 두려움 그딴 것도 몰라. 그러니까 난 이미 졌어. 유영철이든 강호순이든 정남규든 자기 자신에게 고통이나 불이익이 약이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유영철은 지금도 자기가 살해한 사람들이 더 있다. 피해자의 시신이 묻혀 있는 것을 아는데 그걸 얘기해 줄 테니까 자기를 좀 더 편한 교도소로 옮겨달라고. 그들은 자기들이 느끼는 불편, 자기들이 느끼는 고통에 엄청나게 민감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끼쳐지는 피해. 강호순 같은 경우는 자기의 아들, 유영철도 자기 아들. 그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이제 심정들은 놀랄 정도로 일반인과 다르잖아요. 지금 아빠 어디 사시는지 알아? 왜요? 영화 속에는 특정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리는 어떤 특정한 타입, 누군가를 연상시키는 사람.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이 다 찌질한 놈들이에요. 비겁함, 자기가 범행하기 가장 편한 대상은 뭐예요? 영어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At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때 피해자가 된다라는 것.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CCTV나 조명이 없는 장소.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사이코패스이거나 그런 상대방하고 마주쳐서 내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병헌과 최민식이 만나기 전까지 초반부는 상당히 사실적인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래 진짜 기사님, 애들 딴 데 내려주지 마세요. 예. 수고하세요.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장경철 씨 어디 계세요? 애 태우고 나가셨는데요. 이전에도 보면 성범죄자가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근무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법을 고친 거죠.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은 어린이들이 주로 드나든 시설 등에는 취업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루미놀, 혈액이 있을 경우에는 형광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깨끗이 닦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에서도 강호순은 피해자를 운반하고 이동하던 차량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혹시라도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피해자 혈흔이 묻었을 수 있는 곡괭이라든지 잠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빨거나 다 닦거나 조치를 다 했어요. 결국은 그 시신을 훼손할 때 사용했던 곡괭이 자루에 안으로 튀어 들어갔던 아주 미세한 혈흔은 지우지 못했어요. 현장 감식 결과 미세한 혈흔들이 피해자의 혈액임이 확인되면서 결국 살인사건이 해결된. 강 씨 축사에서 발견된 옷에서 실종된 여성의 DNA가 검출된 겁니다. 버티던 강 씨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경찰서를 방문하기 전에 일회용 접착제로 이렇게 손가락에 다 바릅니다. 물론 접착제를 발라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지문이 나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현실적인 게 뭐냐면 이 순간 접착제가 엄청나게 접착력이 강하다 보니까 통증이 심합니다. 그것을 분리해내는 과정도 쉽지 않고 피부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범죄자가 지문을 지우면 검거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10손가락 모두에 지문이 있는 표시를 다 잘라내고 현실적으로는 용의점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검거가 됐던. 몽타주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주로 받았던 인상을 전문가가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물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달라요. 저랑 닮지 않았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싱거워? 가르쳐줘도 몰라. 중요한 건 뭐냐? 특징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느낌, 범행 당시에 보여줬던 인상과 그 눈빛과 그 느낌이 전달돼서 표현이 돼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이춘재가 붙잡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 중 하나는 얼굴이 똑같지 않지만 뭔가 그 느낌이 비슷해요. 몽타주의 효과는 뭐냐? 첫 번째, 자수입니다. 몽타주가 쫙 깔리게 되면서 일반적인 범죄자는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뭔가 나 같은 느낌을 나는 느끼거든.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아는 주변 사람 중에 신고 전화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몽타주는 계속 사용이 되었고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가장 가슴 아픈 게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은 도저히 공감을 못하죠. 서로 헤어지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함께 있으면 서로 계속 생각이 나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 심리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꽤 계시죠.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수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눈물도 나지도 않고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 사람이 혹시 범인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기도 해요. 정신의학에서는 이제 해리 증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은 뭐 인지부조화란 이런 자신이 느끼는 이 감정 있는 그대로 그것을 머리는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다가는 내가 견뎌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라는 것도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똑같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피해자가 겪는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결코 쉽지 않죠. 그렇게 봤을 때 이병헌식의 너무 사랑했던, 자기가 바로 통화했던 그 약혼을 잃은 그 표현 방식 잘 표현해낸 것이고, 정남규 사건에서 서울 보라매 공원 옆 골목길에서 피습당한 여대생이 있어요. 이분은 남자친구와 귀가길까지 통화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통화를 하고 있는 중에 정남규가 공격을 하고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 비명과 그것을 들은 그 남자친구는 어땠겠어요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내가 보호해 줬어야 하는데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그 마음은 모든 이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있는 거죠. 나중에 범인이 밝혀졌을 때 영화 속에서 이병헌이 가서 자기가 복수를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자동 발생적으로 그냥 내가 직접 복수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일반인의 피해자들 심리도 아니에요. 어머니, 와이프, 아들 다 이 화장해서 한 지역에서 한 대 뿌렸어요. 말할 수 없죠. 이러한 제2, 제3의 이런 일이 안 난 데는 보장 없지만은 우리 사회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감싸주고 돌봐주는 그런 그 운동이 이제 벌어져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 없는 사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영화에 나온 연기자 중에 MVP를 고르라면 신인 배우에게 그런 엄청난 과제를 주는 것은 너무 힘들긴 한데 이병헌 씨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액션 같은 경우에는 할리우드 액션 배우잖아요. 그 액션 연기도 정말 대단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남성의 심정, 그 표정 연기만으로 표현해내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프로파일러 혹은 뭐 범죄 수사 전문가 입장에서 이 두 영화를 보자면 실제 발생한 사건을 연상시킬 수 있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아쉬웠던 그런 영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코패스라는 연쇄살인범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볼 또 하나는 피해자, 이 피해자의 존재,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거리가 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